힘은 영어로 포스, 그 F를 기호로 쓰고요. 단위로는 과학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정의를 결정한 사람, 뉴턴입니다. 우리가 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그 효과를 이용해서 힘이 가해질 때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자, 첫 번째 뭐가 변하느냐? 물체의 형태, 모양이 바뀝니다. 찌그러지고 펴지고 구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그지? 두 번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운동 상태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빠르기랑 방향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는 이 빠르기만을 이야기하는 거를 속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등 과정에 가면 빠르기랑 방향 개념을 다 합쳐서 속도라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속력이나 속도가 변한다라는 말이잖아. 그죠? 이거 되게 물리학 특히 역학에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델타 T가 시간이란 뜻입니다. 운동이 바뀌잖아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운동이 바뀌는 정도를 우리는 A라고 쓰고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이 A의 또 다른 정의는 질량당 힘, 질량이 받는 힘의 크기로 결정이 나요. 요 식을,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의 식을 다르게 공식으로 적으면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 됩니다. 바로 과학 공부하다가 한 번쯤 들어보는 말이죠. F는 ma. 맞지? 그 식 자체가 힘의 정의로 설명이 돼요. 운동이 변하는 정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르고, 가속도가 크다라는 말은 뭐다? 자동차로 따지면 M이 질량, 우리 킬로그램. 가속도라는 게 뭐예요? 멈춘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빠르게 속도가 잘 붙는 차는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속력을 떨어뜨리는 힘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지. 그 F1이나 이런 자동차 경주 같은 거 본 적 있죠, TV에서. 그 차들 어떻게 달려요?
진짜 최고 속도로 쫙 달리다가 커브 끼 직전에 브레이크 딱 밟고 짧게 탁 도는 게 다시 또 최고 속도로 팍 올려갖고 팍 튕겨나오고 하잖아. 그렇게 달리는 게 평균 속도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차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될까요? 차는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그치? 최대한 가벼운 차를 만들고, 그리고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엔진의 힘은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면 가속도가 큰 차를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차가 그렇게 가벼우면 차가 공중에 붕붕 날리면서 바퀴가 미끄러진단 말이야. 헛돈다고. 그래서 바퀴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를 달아놓는다? 차에 앞뒤에 날개를 달아놓는 거야. 그래, 그 바람의 힘이 차를 바닥에 바짝 붙여놔야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그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 막 달리다가 차가 공중에 붕붕 날아다녀.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1과 2가 동시에 변화하기도. 요 1, 2, 3의 예시들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바뀌는 예. 종이가 구겨진다, 찢어진다, 분필이 부러진다. 맞죠? 이번에 얘는 뭐가 있을까? 봐봐. 선생님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는 점점 빨라지죠. 맞지? 왜 빨라지는데? 그치?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점점점 빨라지지. 위로 던지면 느려질 거 아니야. 중력이 밑으로 당기니까. 앞으로 던지면 빠르기와 방향이 둘 다 바뀌죠. 맞지? 세 번째, 동시에 변하는 얘는 뭐가 있을까요? 그치? 축구공을 차거나 야구공을 방망이로 빡 치는 순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어떻게 돼? 공이 막 쫙 휘어졌다가 탁 펴지면서 팡 튕겨 날아가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힘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꾸로 힘이 가해질 때, 물체의 힘이 가해질 때 형태가 바뀌고 운동 상태가 바뀌고 동시에 다 변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뭐다? 물체의 형태가 바뀌거나 물체의 운동이 바뀌거나 둘 다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가 가해졌다? 물체에 힘이 가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옛날 과학과 현대의 과학의 차이가 여기서 와요. 근대 이전, 근대 이후. 옛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면 공이 굴러가죠. 굴러가던 공은 어떻게 돼? 멈추잖아.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공에다가 힘을 줬으니까 공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 거고 멈추는 이유는 공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옛날 과학이에요. 현대의 과학은 내가 공을 뻥 찼기 때문에 공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충격을 받아서 공이 굴러가는 동안 바닥에서 뭐를 받는다?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운동의 상태가 바뀌어서 멈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차이가 조금 있다, 그지? 현재 과학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힘을 표시하는 방법. 우리가 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려면 힘을 잘 표현해야 되겠지. 표현하고 기호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요소, 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3가지 정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3요소가 같다. 힘의 3요소가 같은 두 힘이 있다면 그 두 힘은 똑같은 힘이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3요소에는 첫 번째, 힘의 크기 혹은 힘의 세기 중요하다, 그죠? 두 번째는 힘의 방향, 어디로 작용하는 힘이냐. 세 번째는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냐인 거예요. 크기와 방향과 작용하는 위치에 대한 거를 기호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쓰게 되었다? 화살표를 씁니다. 힘의 표시는. 여기서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작은 힘은 화살표의 길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짧게 그리면 돼. 센 힘은 길게 그리면 돼. 힘의 크기가 2배다. 화살표 길이를 몇 배로 하면 된다?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다. 화살표 방향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은 보통 우리 대부분의 책이나 설명에는 힘의 방향이라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힘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러면 너무 수학적이지 않잖아요. 맞지? 그럼 힘의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의 시작점을 바탕으로 뭐를 그려서 좌표 평면을 그린 뒤에 보통 X축을 기준으로 많이 삼는단 말이에요. X축에서부터 돌아가는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를 힘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작용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의 심화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물체를 덩어리 전체로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느냐? 물체가 움직인다는 건 물체를 커다란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체의 뭐가 무게 중심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물체의 질량 중심점을 작용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물체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잡아당기든 뒤에서 밀던 결국 힘을 받는 건 그 물체의 질량이 힘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그 점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일단 칠판 필기 빨리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힘의 종류들을 하나씩 배울 건데 첫 번째, 접촉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접촉력은 물체 두 개가 서로 딱 붙어 있을 때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접촉력입니다. 이 접촉력에 해당하는 힘은 첫 번째로 수직항력하고 마찰력. 두 번째가 탄성력과 장력.
세 번째가 부력입니다. 상세한 각자의 힘들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 건데, 여기서 사실 중학교에서 배우는 힘은 마찰력과 탄성력, 부력 세 가지를 배워요. 근데 수직항력이랑 마찰력 같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수직항력이 마찰력을 만드는 힘이 돼요. 수직항력이라는 힘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그 접촉면의 수직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 간단하게 말해주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여기 5층 바닥에 서 있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몸무게만큼 바닥을 누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의 효과적 특성으로 바닥은 같은 힘으로 우리를 뭐 해준다? 떠받쳐 주잖아. 내가 여기서 벽을 세게 밀면 벽이 나를 밀어내 주잖아요. 이 힘들이 다 수직항력이에요. 그냥 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탄성력과 장력은 거의 같은 힘입니다. 탄성력은 고무줄이나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장력은 끈에 작용하는 힘이야. 끈이나 줄에 작용하는 힘. 부력은 알죠? 공기나 액체에서 뜨는 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의 특성, 작용 반작용의 특성상 무엇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고, 탄성력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고, 부력은 중력의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접촉력.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도 작용이 되는 힘을 비접촉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공통적이에요. 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힘의 크기가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소리지.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 멀어질수록 작게 작용. 가장 대표적인 비접촉력은, 비접촉력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접촉력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힘이 이제는 둘 다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던 통상중력입니다.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이런 거야. 선생님하고 여기 지금 요 물체가 하나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물체를 내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물체는 물체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선생님을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물체가 나를 당기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훨씬 질량이 크고 물체가 가볍더라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봐봐. 선생님 팔 당겨보세요. 나 안 당기고 버티고만 있을게. 시작.
세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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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나 안 당겼다, 그지? 근데 어떻게 돼? 내 쪽으로 끌려오죠. 방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팔을 당기는 힘이 작용이라고 하면 반작용은 내 팔이 여러분들을 당기는 힘도 같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중력에서는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이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 힘의 크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고 뉴턴은 이 중력의 크기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중력 상수값을 찾아내요. 원래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중학교에는 이 공식은 안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력. 지구의 중력, 속칭 무게라고 하는 힘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표 부근에서 물체 거리가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인데 얘를 0으로 생략하는 거야. 왜? 너무 커서요. 봐봐. 우리 사람이 저기 우주정거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빼고 우주 비행사들 빼고 지구상에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폭을 한번 잡아볼까요? 해수면 지표면을 기준으로 제일 높은 산 꼭대기가 몇 미터인지 아니 혹시? 어느 산이야? 에베레스트고 8,848m, 9km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라는 곳이에요. 깊이 혹시 얼마인지 알아? 11,063m입니다. 11km네요. 딱. 여러분들이 가본 가장 지표면에서 먼 곳은 어디죠? 네, 비행기 탔을 때지. 그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지금 어디 날아가고 있는지 그 화면에 보여주잖아. 옆에 보면 지금 비행기 속력은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고도는 얼마고 이거 보여주잖아요. 보통 국제선을 타면 12km에서 13km 정도를 날아요. 지구 반지름이요 6,400km입니다.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를 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6,400km에서 15km 이내의 오차는 무시해도 값에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그래서 그냥 지구 반지름 값으로 바꿔넣어요. 그리고 지구가 M1이 지구 질량이 되는 거고 물체를 M2가 그냥 물체 질량 M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바꾸고 나면 요 값 있지, 요 값.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뉴턴의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이 값의 계산이 (9.8이에요) 혹은 이거를
중력 가속도라 해서 소문자 주의로 쓰기도 하는데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체를 떨어뜨리면 점점 빨라지잖아. 그지? 오! 아! 되겠지, 작동? 잠시만. 자,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는 값이 (1초당) 9.8m/s씩 가속합니다. 점점 빨라져요. 이거를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하는데,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돼요. 1kg이라는 건, 요건 옆에다 썼네. 1kg은 질량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무게는 1kg 포스입니다. 단위가 바뀌었죠. F자 붙는 게 이게 무게예요. 중력이라는 뜻이야. 근데 중력도 힘이잖아. 아까 힘의 단위 뭐라 그랬게? 뉴턴이죠. 이 1kg 포스랑 같은 게 9.8 뉴턴인 거예요. 어디서? 지구에서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그지? 그건 뭐냐면, 달의 반지름과 달의 질량을 넣으면 그 계산값이 9.8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분의 1이니까 한 1.7 정도 나오겠죠. 1.6, 1.7. 달에서는. 화성에서는 4.8이 나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반 조금 안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높이뛰기를 한다면 화성에 가면 점프를 몇 배 할 수 있다? 대충 2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에 가면 6배나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우주 비행사들, 달 착륙한 옛날 아폴로 비행사들이 달에서 걸어 다녀요. 토끼팀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그게 더 편하다는 거야.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질량하고 무게하고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요건 좀 이따가 뒤에 따로 표를 따로 잡아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 일단 요렇게 공식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원래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바닥까지 연결해서 쓰면 돼요. 뒤에 바닥에 그거 있습니다. 비접촉력은. 알겠지? 전기력과 자기력이 나오는데 정전기 때문에 우리 들러붙는 힘 있잖아. 그걸 전기력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전기 파트 정전기 할 때 옛날에 배웠어요. F는 K의 R 제곱에 Q 곱하기 Q-라고. 정전기 할 때 배웠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 공식이 얘랑 같죠? 모양이. 봐봐. 얘는 질량 때문에 생기는 힘이니까 질량 곱에 비례. 얘는 전하량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니까 전하량에 비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빨리 필기. 자, 그럼 이제 비접촉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접촉력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지? 자, 첫 번째. 수직항력과 마찰력이에요. 수직항력이란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고 있는 힘을 접촉력,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수평면 위에 물체가 하나 얹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에 대해서 여기 물체 무게 중심점이 있겠다, 그지? 그럼 이 물체는 이 무게 중심점에 대해서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지? 그리고 이 중력 때문에 요 접촉력에 대해서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생깁니다. 수직항력은 보통 N으로 쓰는데 이 N의 뜻은 노멀 포스, 그냥 힘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N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이 수직항력은 무슨 힘이다?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지. 그러면 그 반작용은 뭐가 된다? 바닥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쳐주는 힘이 되겠죠. 이때 물체가 가만히 있죠. 운동이 바뀌지 않잖아. 그 말은 뭐다? 중력의 크기랑 뭐의 크기가? 수직항력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말고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올리는 이쪽 수직항력.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벽을 미는 힘도 수직항력. 벽이 선생님을 밀어내는 힘도 수직항력.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도 수직항력, 바닥이 우리를 떠받쳐주는 힘도 수직항력. 이렇게 되면 결국 수직항력이라는 힘 때문에 바닥과 물체는 딱 붙어 있게 되겠지. 그죠? 여기 중에 딱 붙어 있게 된다는 거. 요거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마찰력 때문이에요. 마찰력이라는 힘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물체가 미끄러질 때 그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그림을 좀 가져. 우리가 물체와 바닥이 붙어있는 요 부분 있잖아. 그냥 보면 여기가 둘 다 매끈한 평면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바닥이. 실제로는 이렇게 우둘투둘합니다. 바닥도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서로 수직항력이 꽉 가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 끼이겠죠. 그렇게 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순간적인 응착 용접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수직항력 때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야. 이게 딱 붙게 돼 있다고. 공기 압력 등등등은. 근데 그게 물질마다 되게 강한 물체가 있고 약한 물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청소나 이런 거 할 때 교탁이나 책꽂이 이런 거 밀면 처음부터 밀려 안 밀려? 처음엔 안 밀리지. 그러다가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을 빡 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주르륵 미끄러지잖아.
맞죠? 근데 봐봐. 미끄러지기 전이 더 힘들어요? 미끄러질 때가 힘들어요? 그치, 미끄러지기 직전이 제일 힘들지. 마찰력을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크기를.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은 계속 증가합니다. 몇 도로? 40도. 즉 정지 상태일 때는 이 구간은 마찰력의 크기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지겠지. 대신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마찰력 크기가 갑자기 확 줄어서 미끄러져요. 왜? 미끄러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 요 끝점 있죠, 요 끝점. 요 끝점을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순간의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 이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딱 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체랑 바닥이 붙어 있던 게 따르르 부서져요. 붙어 있는 게 부서지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야. 딱 붙어 있다가. 부서지는 순간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부서졌으니까 마찰력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늘색 부분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공식이 뮤 정지 곱하기 수직항력, 운동 마찰력은 뮤 운동 곱하기 수직항력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뮤라는 값의 뜻은 얘가 바로 마찰 계수 혹은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거칠기라고 부르는 값이 되는 거야. 바닥과 닿는 면적.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거칠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바닥의 모양과 물체의 밑바닥 모양이 얼마나 잘 딱 들어맞느냐에 대한 값인 거지. 응? 봐봐. 여러분들 좋아하는 운동이 뭐가 있죠? 축구?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축구할 때도 축구화 신는 경우도 있죠. 운동화 그냥 신고 대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축구화나 풋살화 신고 축구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특히 초딩들은 심지어 그거 신고 학교 가지. 맞죠? 근데 봐봐. 축구화 밑바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 스터드가 있고 긴 거. 거기에 쇠심이 박히는 그거보다 더 긴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선수들이 신는 스터드가 긴 게 있고 흙바닥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신는 스터드가 짧은 게 있고요. 인조잔디화 혹은 우리가 터프화, 잠뽕화라 불리는 풋살화 있지. 스터드가 긴 거 말고 되게 짧잖아. 스터드가 꽉 채워져 있는 거, 오돌토돌한 게. 그리고 요즘은 실내 풋살장도 있잖아요. 인조잔디 말고 그냥 나무바닥에서 풋살하는 거. 그 축구화는 아예 밑바닥이 운동화 밑바닥하고 똑같은 바닥으로 돼 있단 말이야. 왜? 축구하고 뛰댕기는데 미끄러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그지? 맞죠? 그러니까 바닥이 천연잔디냐
흙바닥이냐, 인조잔디 바닥이냐, 아니면 나무 바닥이냐에 따라서 운동화 밑바닥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야구를 하니까 야구화도 세 가지를 팔거든요. 야구용품점 가면 야구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쇠 스파이크가 있고, 프로 선수들이 신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스파이크가 있고, 선생님은 인조잔디에서 야구한단 말이에요. 인조잔디용 운동화가 있어요. 그 풋사라처럼 바닥대에 있는 터프화가 있어요. 왜? 각 바닥에서 어느 바닥 구조가 가장 안 미끄러지느냐에 대한 값이 마찰 계수값이야. 그리고 수직 항력은 여기서 말했죠. 중력, 무게랑 똑같아요. 학교 체육 시간에 줄다리기를 하죠. 줄다리기 필승 전략입니다.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반의 마찰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 반의 마찰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 중에 특히 무슨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선수 선발은 무게순입니다. 힘센 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무거운 게 이기는 거 싸움이에요. 선생님, 옆반이 우리 반보다 돼지가 많은데요. 그럼 우리 반은 져야 되나요? 아니죠. 운동장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다. 그러면 인조잔디화로 다 신어야 돼요. 대표 선수들이.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야구용 쇠 스파이크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겨울철 눈길 등산할 때 쓰는 아이젠, 세이발 톱니 신발에 끼는 거. 그거 신고 학교 운동장에 발 박아놓고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그럼 이기는 거야. 그게 아니니까 보통 학교 운동장이면 제일 무난한 선택은 축구하죠. 운동화보다 덜 미끄러지잖아. 근데 만약에 줄다리기를 실내 체육관에서 한다? 그러면 축구화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신어야 돼? 운동화, 특히 농구화. 바닥에 먼지 깨끗하게 싹 털어내고, 새 거. 끈적이 좀 발라놓으면 더 좋고. 그지? 알겠어요? 왜 아까 팔로 우리 줄다리기 했는데 선생님이 이겼을까?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서로 당겨지는 힘은 똑같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돼요? 내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서도 최소 1배반에서 2배는 무겁겠지. 맞지? 그러면 누가 마찰력이 커? 내가 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하죠. 선생님 신발 밑창에 기름을 발라야지. 아니면 롤러스케이트를 신겨 놓는다던가. 맞지? 그럼 어떻게 질질질 끌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요게 뭐다? 수직 항력하고 마찰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힘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거 빨리 필기. 탄성력하고 장력, 영어로 텐션이라 부르는 겁니다. 탄성력이란 물체의 형태가 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변형된 길이를 델타 X라고 하고 되돌아오려는 힘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X예요. 여기서 우리 K는 탄성 계수 혹은 후크 상수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탄성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체 길이 아닙니다. 뭐?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데 이거 크기가 뭐랑 같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뭐를 쓴다? 우리가 힘을 재는 저울로 쓰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용수철 저울 같은 거 무게 잴 때 쓰잖아. 왜? 탄성력으로 뭐를 잴 수 있다? 힘을 잴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매달아 놓은 용수철의 길이가 9cm라고 치자고. 그런데 (5N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 12cm가 됐어요. 그러면 18cm로 늘리게 만드는 물체는 무게가 몇 뉴턴이냐라는 문제인 거지. 그렇죠. 15뉴턴이 되는 거죠. 어떻게? 12cm라는 말은 늘어난 길이가 얼마? 3cm라는 소리죠. 맞지? 18cm라는 말은 늘어난 길이가 몇 cm다? 9cm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길이가 3배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물체 무게도 몇 배? 3배가 돼야 되는 거야. 요렇게 용수철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길이의 변화를 가지고 물체의 힘의 크기, 용수철이 받고 있는 탄성력의 크기를 재는 거라면 요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5N짜리 물체를 실에다가 매달아 놨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 무게가 5N이라는 말은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몇 뉴턴이다? 5N이라는 소리지. 근데 얘가 여기 가만히 멈춰 있잖아. 멈춰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줄이 위로 잡아당겨주는 힘.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 텐션, T라고 해요. 얘가 몇 뉴턴이어야지 얘가 멈춰 있을 수 있다? 그치. 얘가 5N이어야지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줄에 작용하는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게 되고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장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장력까지 빨리 필기를 해주세요.
힘의 합성, R자임을 구한다, 합력을 구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한 물체에 힘이 하나만 가해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지? 두 개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딱 하나의 힘을 우리는 R자임 혹은 합력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두 명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데 F1은 3N, F2는 5N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몇 뉴턴으로 잡아당기면 똑같은 효과가 날까요? 8뉴턴으로 당기면 똑같은 효과가 나겠지.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방향이? 같은 방향인 두 힘의 합성인데 요 8뉴턴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 거다? 그냥 두 개 더 했죠. 맞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엔 3뉴턴을 왼쪽으로, 5뉴턴은 오른쪽으로 가했어요. 얘랑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F는 얼마? 2뉴턴이 당기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어떻게? 이거는 뭐다? 사실은 F1-F2 절대값의 크기고 어느 쪽으로? 힘의 크기가 더 큰 쪽으로 가는 거죠. 맞지? 이거는 힘이 반대일 때 두 힘을 합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스듬하게 가해지고 있는 힘을 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소리 있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잖아. 응? 자, 이거 보세요. 이 물체에 F1은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F2는 이쪽으로 힘을 가하잖아. 응? 그러면 이 두 힘의 합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F1과 F2를 두 변으로 하는 뭐를 그린다?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평행사변형 그렸죠? 그 대각선 방향이 R자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결국 이 R자임의 크기는 요 사이 각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 생길 거잖아. 그죠? 자, 이거 잘 봐봐. 선생님이 최대한 같은 크기의 힘 6개를 2개씩 짝지을 건데 얘가 직각 둔각이죠. 어느 게 R자 힘이 제일 클까? 예각, 직각, 둔각에서 R자 힘의 크기가 제일 큰 것은 예각이 제일 크겠지.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맞지? 한마디로 뭐다?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합력이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커지겠죠. 사이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그러면 결국 뭐냐? 얘가 최대값인 거야. R자임에. 맞죠?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지. 그러면 결국 R자임의 크기는 두 힘의 크기 합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두 힘 차이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근데 얘는 절대값이니까 뭐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여기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물체에 가해진 두 개의 힘이 평형에 이르는 조건. 두 힘이 평형이 되면 힘이 가해지지 않은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평형 조건이란 뭐다? F가 0이 되는 조건, R자임의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된다?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두 힘은 서로 반대로 작용해야 되고, 반드시 두 힘은 한 직선 위에서 작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된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뺑그로 돌아버립니다. 같은 방향에서 당기면 안 돌아가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당기고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리겠지. 그거 하면 안 좋습니다. 뭐겠죠? 두둑한, 난 이제 뻐근해서 그런 거고. 물체가 빙빙빙 돌게 되겠죠. 그거는 평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요거 설명을 끝내고 나야 부력을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래.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부터 합시다. 자, 부력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압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우리 연필 같은 거, 연필이나 볼펜을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서 누르면 얘는 지금 평형 상태니까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죠, 볼펜이. 근데 어느 쪽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여기가 아프겠지. 왜? 여기는 면적이 작으니까, 같은 힘이라도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질 거고, 여기는 면적이 넓으니까
압력이 작을 거 아니야.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많이 깊게 박히는 거야. 여기는 덜 박히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이 압력이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를 합치면 요 OR입니다. 액체나 기체에서는 힘을 압력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파스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원통형 용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액체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통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요 바닥을 누르는 압력 P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바닥 면적 분의 힘이니까 결국 뭐가 돼? 면적분의 액체에 가해지는 무게가 되겠죠. 아까 중력으로 설명했지, mg. 그런데 액체나 기체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물리학은 힘하고 질량이 주인공인데 액체나 기체에서의 물리학은 압력과 밀도가 주인공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 말은 뭐다? 요 공식에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다. 그지?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A분의 dVg가 되는데 이 통을 보면 V는 A 곱하기 H가 되잖아. 맞죠? 원기둥의 부피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된다? 물의 원통의 깊이에 비례해서 압력이 커지는 거야. 요거 아마 여러분들 중등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일 법칙 해가지고 어항에 공기방울이 올라올 때 점점 어떻게 된다? 공기방울이 커지는 거 배우잖아요. 그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응?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액체 내부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는 액체는 입자운동이 되게 자유롭고 어느 정도는 활발하잖아. 액체 부피 안에서는. 그래서 어떻다?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의 압력을 잘 느끼려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 집에 위생장갑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뭐 나물 같은 거 묻힐 때 쓰는 그 투명한 비닐 장갑. 싱크대 어디 뒤져보면 나올 거야.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거를 손에 한쪽 손에 끼고 세면대에 물 받은 뒤에 손가락을 요렇게 그 비닐 장갑 낀 채로 물에다가 손가락을 요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닐 장갑 안에 있던 공기가 위로 빠져나오면서 비닐이 손가락에 쫙 달라붙을 거예요. 완전히 빈틈이 안 생기게. 그게 물이 비닐을 눌러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딱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압이야. 근데 그 물의 압력이 뭐에 비례한다? 깊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제 진짜 부력 이야기 나갑니다. 커다란 물통 안에, 물 안에
요런 원통형 물체가 물 안에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에까지 깊이는 H1, 바닥까지 깊이는 H2, 면적 당연히 A고요. 그럼 봐봐. 액체가 바닥을 떠받쳐주는 압력을 P2라고 생각하고, 액체가 요 위를 누르는 압력을 P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P2는 뭐가 되죠? 요 유체 밀도 D에 대해서 DH2G가 되지. 맞지? 깊이가 H2니까 위의 압력은 DH1G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저 물체만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 F2는 P2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왜? 압력은 A분의 F니까 힘은 PA 맞잖아. 맞죠? 이 물체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 F1은 P1의 A겠지. 맞죠? 자, 이 두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R자임이 부력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다? P2 빼기 P1의 A죠? 맞지? 그러면 요 식을 따지면 D H2 빼기 H1A의 G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 뭔지 알겠어요? H2 빼기 H1G A 요거 깡통 부피 V예요. 맞잖아. 요게 뭐야? H2 빼기 H1이잖아. 깡통 부피 V라고. 즉 DVG가 되는데, 요 값의 의미가 뭐냐면 밀어낸 액체의 무게입니다. 그 과학책 읽다 보면 그 유레카 사건이라고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아침에 목욕탕에 갔다가 부력의 정체를 알아채고 연구실까지 급하게 뛰어간다고 옷도 안 입고 소리치면서 달려갔다라는 그 사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1등으로 가서 욕조에 물을 담그는 순간 가득 차 있던 욕조에 물이 흘러 넘쳤겠죠. 그 흘러 넘친 물의 무게만큼 물체는 부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 물에 잠긴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무게는 물에 잠겨있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고, 물체가 뜨냐 가라앉냐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나느냐? 부력보다 무게가 크면 가라앉는 거고, 무게보다 부력이 크면 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물이 담겨있는 수조에 커다란 물체는 물에 가라앉아 있고요. 작은 물체는 지금 물에 떠 있어요.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야.
A와 B 중에 누가 더 큰 부력을 받고 있을까요? B예요. 왜? 부피가 크니까. 근데 왜 B는 가라앉아 있다? 부력보다 B가 더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 거고. A는 부력도 작지만 무게도 작으니까 위에 떠 있는 거야. 첫 시간에 그 이야기 한 적 있을까요? 중간에 몇 번 했을까요? 한글은 과학을 표현하기에 좋지 않다. 기억하죠? 몇 번 이야기했잖아. 자, 왜 쇠는 물에 가라앉고 통나무는 물에 뜨죠? 쇠는 무겁고 통나무는 가벼워서? 여기서 무겁다, 가볍다라는 말은 밀도가 크다, 작다인 거지. 무게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밀도가 물의 밀도인 1보다 큰 물체는 가라앉는 거고요. 밀도가 물의 밀도 1보다 작은 물체는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밀도가 0.95입니다, 평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0.9293까지 가고 숨을 내뱉으면 0.97까지 떨어집니다. 아니, 커져요. 즉, 사람은 물 밖에 5%만 꺼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존 수영 배웠죠? 그 물에 떠 있는 법 가르쳐 주잖아. 수영장 가서. 낙엽 자세 이라면서 물에 콧구멍만 물 밖에 내놓고 이렇게 갖고 동동동 떠 있는 거 가르치잖아요. 요만큼만 나오면 사람은 절대 안 가라앉아요. 눈에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겁먹고 머리를 내서 물 밖에 나온 게 5%보다 커지면 5%만 남아야 되니까 가라앉는 거야. 이해가 돼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머리 뒤로 제끼고 콧구멍하고 입만 물 밖에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가라앉아요, 사람은. 그게 생존 수영. 물이나 바다에 휩쓸려 나갔을 때 구조될 때까지 떠 있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억지로 물 밖으로 머리를 다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명조끼, 즉 부력 보조복 입으면 구명조끼 부피만큼 더 물 밖에 나와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물 밖으로 동동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알겠어요? 응? 여기가 부력입니다. 됐죠? 자, 오늘의 과제는 여러 가지 힘까지 설명을 한 것 같으니까 53쪽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풀리는 건 별표 쳐오면 됩니다. 알았지?